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 주간 정치권의 최대 이슈를 미리 짚어보고 그 해석의 여지를 넓혀보는 시간 정치대학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은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법적 사안들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박성민 대표님 나오시고요. 그에 앞서 특별 게스트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저희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알맹이만 쏙쏙 팩트와 법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보통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시면 전번 욕 먹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나와주셨는데 그때 정말 명료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팩트에 기반하여 말씀해 주신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전 당시 이재명 대표 다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 두 가지 사실에 나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와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다 안 했다 두 가지 사실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에 2시 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반응들은 다 놀랬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의힘마저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정치인에게 이례적인 중형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 변호사님의 총평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고 직후에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민주당 쪽 평론가는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충격이다라고 했는데 제 대답은 그와 같은 결론에 충격받았던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오전 전부 다 공수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은 실형 1년 6개월,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실형 1년 정도, 물론 집행유예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이런 부분까지도 양형 기준 스케일을 만드는데 실무적인 관여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자백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러면은 이게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잡아떼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징역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아마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다른 예를 들어서 살인죄나 그러니까 공선법 이외의 대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표가 돼 있으면은 징역 1년부터 징역 2년 기본이 가중되면은 징역 2년부터 5년 이런 식으로 징역형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역형 똑같은 구간 내에 징역형도 돼 있고 벌금형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보통은 이제 자백하면서 한 번만 봐주시라. 예컨대 지금 예전에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선거구에서 본인이 대법원 행정처에 가가지고 물었더니만 옛날에 구의역에 법원이 있었잖아요. 동부지방법원.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저쪽 문정역 쪽으로 갔는데 자기가 만나봤더니만 그거 그냥 구의역에 있는다. 한마디로 자기 지역구에 계속 있는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걸렸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9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배지를 유지를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나요? 근데 그거는 자백도, 자백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그게 어떤 그렇게 큰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하는 반면에 이번 사안은 어떻죠? 기본적으로 자백하지 않고 딱 잡아떼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또 선거가 굉장히 임박했던 사안이 있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파급력이 큰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는 특히 김문기 전 경기 도시개발공사 처장 실무 대장동 실무가를 맡는 사람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라고 딱 잡아댔고 지금까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때 참 흥미로운 게 참 이재명 대표의 그 송영일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이 참 그게 깊고도 오묘하다는데 그 당시에 그게 국토교통부의 경기지사,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송영길,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서 했냐 하면은 지금 이 국정감사장은 경기지사의 국정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인사 검증 자리다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패널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우리한테 이거 안 따르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이 자리를 깔아줬죠. 당신 민주당 대선 후보다라고 인사검증한다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선 목적으로 그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앞에 박근혜까지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게 당선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이번에 판결에 적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중에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결국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량 속에서 형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을 선택을 하고 그것 중에서도 감경 요건이나 기본 요건이 아닌 오히려 가중 영역으로 가서 형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형법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경합범 가중인 것이죠.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란 그리고 또 골프 친 적이 없다. 이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것 하나 그리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그 당시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게 형이 죄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 중에 요거에 또 4가지 사실관계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인정되면 그 중에 더 센 것에 2분의 1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거기다 동중전과까지 있다는 동중전과까지 있었으니까. 가중요소가 되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항변을 해왔고 1심에서도 유지할 변론의 항변 사항들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 아니냐. 내가 국감장에서 한 거는 처벌받지 않는데 분명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관련 법령이 적혀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방어 논리를 일단 내세우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설사 그래 대선 후보로서 얘기한 거라 할지라도 협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압박이라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쓴 것에 불과한데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문기 사안은 또한 알다 모르다는 계속해서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비위나 돈의 문제가 아닌데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법원으로 살 수 있는 일이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참 착각을 하는 것이. 착각이다. 네. 법원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라고 누가 얘기했죠? 조국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라고 했던 글을 썼던 것이 있고 이번에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탄핵과 형사재판할 당시 법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박제화돼가지고 지금 아마 인터넷 본인들 아마 정치에 좀 관여되는 분들은 단톡방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내지는 경기지사 때 본인이 썼던 내용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어제 오늘 뉴스를 봤더니만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주말 동안
시내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전에는 뭐 판사 주제라고 했다. 이제 일개 판사가 하지. 그럼 판사들 다 모여서 재판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장이 단독이 아니고 합의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개 판사가 아니고 판사 3명이서 합의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일개 판사가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합의부에서 서로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합의했는 결과 이것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뭐 솔직히 제 그 기준으로는 이미 그 그러니까 공소법과 관련해가지고 50만 원의 벌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실형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집행유예 받은 것만 해도 땡큐 아멘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바로 뜻을 밝혔고요. 2심, 3심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근데 어떠냐 하면은 그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게 이재명만일까요? 검찰도 항소할 수가 있죠. 양형이 너무 약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형 기준에 있어서 그 구형했는 양의 3분의 1 내지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은 거의 매뉴얼상 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뚝 잘라서 1년을 구형했고 거기다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검찰이 뻥튀기 구형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 구형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합의가 되고 하면은 집행유예 해달라고 구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실형 2년을 선고를 해달라는 건데 뚝 잘라가지고 1년밖에 선고를 안 했다? 거기다가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다? 항소할 가능성이 크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법조계에서도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를 김문기와의 어떤 교류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를 넘어서 이게 그냥 인식 영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인 거죠. 지금 말씀은 하신 것은 그 일부 이유 무죄가 나온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김문기 건, 백현동 건이 있는데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문기 건에서도 여러 가지 4가지 방송에 4번 나와서 얘기한 것 중 마지막 골프 부분만 유죄가 나왔어요. 이게 유죄여서 요거 전체가 유죄가 되긴 했는데 요 3가지는 무죄로 봤습니다. 모르는 건 인식의 문제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은 요 3가지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에서.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표현 자체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결국 골프 치고 또 그리고 그 유동규 씨와 제가 방송을 오래 했습니다만 유동규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나중에는 이제 사장이 빠지고 사장 그 직무대행까지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그 옆에 뉴질랜드까지 방문하는데 실무 총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래는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 야 우리가 일하러 가냐 그 시장님 가면은 또 골프도 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 이렇게 됐다라는 심기 의존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사람 빼고 실무를 총괄하는 이 김문기 씨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번에 그 이재명이 조작됐다라고 했던 그 사진 보면은 그 4명 중에 그 제일 오른쪽에 이재명, 그 다음에 유동규, 그 옆에 이제 그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이 다 골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 그 브랜드 자체가 골프 브랜드고, 그리고 잘 보면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 퍼팅할 때 볼 마커를 이렇게 그 자석 마커를 이렇게 모자 창에 붙이지 않습니까? 다 그게 있는데 그게 현지에 가서 산 게 아니고 한국에서 평소에 쓰던 거를 다 가지고 간 거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작업을 그 유동 씨가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12명인가 갔었는데 딱 유동규가 미리 예약을 해서
이재명, 유동규, 그리고 김문기 이 세 명만 골프 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골프 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한 카트를 탔고 심지어 김문기 씨가 운전을 했고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화를 동영상 전화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네. 얘기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도 치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얘기가 저는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뭐길래 골프 한번 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을까 했는데 유동규 씨의 증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골프장은 이제 18홀이잖아요. 근데 18홀인데 다 거의 치면은 한 17홀 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캐디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외국은 캐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카트 몰고 다니잖아요. 제일 하급자인 예. 김문기 씨가 운동을 했는데 네. 결국 그 과정에서 17홀까지 왔다가 그럼 돌아가서 1홀부터 다시 칩시다. 그러다가 거기서 마샬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서 다시 18홀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재명이 모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 이 사안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충분히 더 가중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법정 구속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으로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는 거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어서 혹을 붙일 가능성이 있지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만에 하나 죄송합니다. 자백하면은 그러면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벌금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0만 원 이상 결국 정치적 생명은 끝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정치를 포기하고 그렇죠. 징역을 벌금을 벌금을 선택하신 게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중한 죄인 위증교사 의혹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1년, 2년을 터준 것이 후발 월요일에 있을 재판장에게 어떤 좀 마음의 평온을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을 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재판은? 이제 우리가 이재명 재판은 우리가 점심 식사로 얘기하면은 4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피타이저 드셨죠? 이제 첫 번째 주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 에피타이저에서 벌금형이 아니고 재판장님이 용기 있게 어떻게 보면은 용기라고 보시는군요. 어쨌든 재판에 정치를 빼고 드라이하게 사법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메뉴에서 재판장님도 어떻게 보면 요즘 잘 나가는 셰프님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리 없이 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교사범 위증했던 사람보다 교사범이 더 세게 처벌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기 싫은데 교사 당하면은 정말 죽기도 싫은 심정으로 가서 선수하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위증으로 몰아갔다는 점. 그리고 그 위증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누구죠? 위증 교사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구조상 위증 정범보다는 위증 교사범이 더 가중 처벌되고 실무적으로 위증을 했던 사람이 자백을 할 경우에는 보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2년 정도 나오고 교사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월 내지 1년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백을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만 딱 잡아떼고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법정 구속하면서 실형 10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지금 3년 구형했습니다. 저는 징역 1년을 예상을 합니다. 8개월은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왜 하냐면은 본인은 실패한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성공한 교사다라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검사 사칭과 관련되는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된 공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핵심적 증거가 김진성 이 사람의 위증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결과가 됐고 또 김진성 같은 경우에도 왜 실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했느냐.
바로 그 위증을 할 무렵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형님 하면서 선대의 본부장인가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일을 뒤를 봐주고 77억인가 뒷돈을 받도록 돼 있던 컨설팅 비용을 받는데 만약에 위증을 안 해주면은 그로 따르는 그 자기의 포션을 못 받을 것이라 걱정해서 했다고 위증을 했던 이유까지도 딱딱 떨어지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댄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배제하고 형사사건으로 봤다고 하면은 실형 1년에 법정 구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법정 봅니다. 구속까지 피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상태로 만약에 계속해서 확정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바로 434억을 토해내냐 마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 434억 결국 토해내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 엄청난 입법권으로서 이거 대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뭔가 어떻게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까요? 비자발적 천막 당사 시대가 열리는가? 다시 한번 천막이, 아이고, 지금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현재 그 당사의 현시가가 한 400억 정도 나가는 것이다. 예, 시간 알아보셨군요, 예. 매매해서 이제 물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양도소득세 다 내고 나면은 400억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유죄가 그대로 확정된다 할 경우에는 435억이란 돈을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약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선관위 빨리 저거 그 당사 가압류 하세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정도 안 됐는데 가압류할 수는 없죠. 설마 오전에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당이 그거를 뭐 어떻게 뒤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자고 있어도 사실은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그래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줄 것에서 앞으로 까자. 줄 거에 대해서 까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것까지 뭐 반환받을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앞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민주당 측 그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하면은 유죄 확정이 돼서 그와 같은 환수 처분이 들어오면은 그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더불어서 그 재판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과다하게 제한을 넘어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는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거를 청구할 가능성, 더불어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사실은 뭐 좀 그대로 얘기하면 좀 뻔뻔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법을 개정해버리지 않을까. 법 개정해가지고 심지어 후보가 그렇게 당한다 하더라도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 식의 법 개정, 돈이 먼저냐, 지지율이 먼저냐, 이런 고민일 텐데, 그런 방안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른바 헛떡집에 불난 것처럼 상당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항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당사 쫓겨나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내심으로는 제일 급할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거기 당에 있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 변호사님 모시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명태균 씨가 변호사 대리인으로 제일 먼저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더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요 명태균 씨 그래,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너무 짧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지요. 박성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2교시 이어가겠습니다. 예상대로 박 대표님이 여러 번 말씀 주셨지만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왔고 사실 허경영 대표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징역형은 닷을 예상을 못했던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는지요? 징역형까지는 예상을 못했고 네. 아마 이제 그 전날 분위기가 좀 다른 법원에서 한 거지만 이제 그 부인에 대한 150만 원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었고 그 김영선 명태균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있고 그걸 보면서 법원의 분위기가 그거보다 훨씬 중한죄인데 이게 100만 원 밑에 형이 나올까 이런 생각은 했죠. 역시 계속 문제는 이 양형을 다퉈야 되는 문제인데 유무죄를 다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과도 안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오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감형해줘야 될 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첫 번째 허들이 검찰이 2년 구형해 놓은 건데 2년 구형할 때도 구형 자체가 좀 셌다. 그 얘기는 백현동 협박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거기도 위증교사 문제가 그 혐의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2년형을 때렸는데 지금 위증교사 문제는 다음 주 25일 날은 지금 3년형을 지금 구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허들에서 지금 걸려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 허들에서 걸려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유죄 양형을 다퉈야 할 상황인데 유무죄를 다투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라고 하셨으나 지금 검찰독재위원회 위원장인 박경택 의원이나 이분은 고위 검찰이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오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승호 의원이나 여전히 무죄를 확신하고요. 그리고 이 대표 역시 지난 주말 집회 현장 연당에 올라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일변도로 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양형을 다퉈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네. 지금 이 두 개의 재판,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요게 있고, 나머지 재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북송금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네 가지를 병합해서 하나가 있어요. 거긴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위례신도시도 있고, 성남FC도, 이걸 다 지금 이게 병합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합돼 있기 때문에 이 병합된 이 사건, 네 개가 병합되어 있는 이 재판과 대북송금 사건은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은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3심까지 나온다고요. 따라서 저는 정말 정치적으로 본인이 대통령 돼서 트럼프처럼요. 대통령 돼갖고, 이것을 벗어나려 그런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와 있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건데 그건 역시 양형의 문제니까 양형을 다투는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강경하게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민주당은 오히려 두 개 사건 다음 주 판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피선거권 박탈되는 걸 벗어나면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족쇄가 풀린 거 유죄라도 유죄였더라도 100만 원 미치라든가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탄핵이나 이렇게 강경한 걸 안 하고 조금 여유 있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뒤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의 강도를 더 끌어올릴 텐데 또 고민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겠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당분간 강경투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자충수라고 보시는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지.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걸 총선 끝났을 때부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지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줬는데 제대로 개혁을 못해서 정권이 잃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숫자를 가지고 검수완박까지 막 밀어붙이고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 떠나서 잃은 거다. 근데 지금 의석을 개혁신당 빼고 나서도 189석이나 얻었는데 여기서도 강경하게 하면 거기다가 민주당 대통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결합시켜 줄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 기회도 있었죠. 대통령하고 만남이 있었을 때도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것 앞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 원구성할 때도 숫자로 밀어붙여서 법사위도 가져가고 가방이 다 가져갈 게 아니라 그거 야당하고 대화 소수 여당이지만 대화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조금
뭐 중도층이 그래도 경계를 좀 풀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앞으로 나가지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사실 자기네들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결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그 정책 미래는 어두울지 몰라도 투쟁하는 것이 그래서 친명계 일각에서도 민주당의 그 당권을 놓지 않는 것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총선에는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 의원들 중에 회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친명계 의원들 강경파를 계속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자는 분들은 2026년 본인들 총선을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2028년. 2028년입니까? 지금 올해 2024년이었죠? 죄송합니다. 2028년 자기들 총선에서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러면 당내에서 공천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강경 일반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게 이제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낙마하는 일이 온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소위 말하면 뭐 김동연이 삼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 뭐 비명도 있고 반명도 있고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겠냐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저 당은 그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로 돼 있고 친명이 완전히 장악을 한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선택은 비주류에게 뭐 대통령 후보를 넘겨줘서 정권 찾아오는 대선 해볼 가능성보다는 자기들 후보, 친명 후보를 찾아내고 그 사람을 내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의 그 본심은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는 후보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안 되더라도 민주당의 당권은 친명이 지고 가야 다음 공천에서 내리 공천받고 국회 선거 출마할 수 있다. 이게 더 우선 고려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그 강경한 지층들의 요구에 어필하는 그 강경한 방향을 틀지는 않고 그 방향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죠. 한편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번 기소와 재판을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면서 핍박받는 야당 대표 프레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중도층의 마음을 좀 흔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탄핵의 열기가 붙지 않는 것도 결국 이거 지금까지 민주당이 3년 넘게 지금 짜놓은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찰이 뒤집어 씌운 거다. 예, 옛날 군사정권 때 뭐 고문해갖고 없는 것도 만든 거 아니냐. 똑같이 지금 이거는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지금 한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법원에 의해서 첫 번째 판결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그 내용을 공소 내용을 거의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김문기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안다는 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것도 허위 사실로는 보고 다만 그걸 허위 사실 공표로 뭐 이렇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어를 처했던 논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험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거냐 한 얘기하는 건 지금 이른 감이 있고요. 당장은 저는 몇 가지의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실질적인 현타가 온 것은 TV 토론에서 그게 전 국민 보는 앞에서 생중계됐죠. 딱 그렇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지지율이 급락을 한 겁니다. 지지율이 급락을 하니까 후보 교체론이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판결 내용과 이 형량을 보고 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야 이거는 뒤집기가 어렵겠고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이재명으로는 어렵게 되는 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이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자들 속에, 국회의원들이야 똘똘 뭉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당권 장악하고 2028년 2028년을 향해서 간다 이러지만
지지자들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국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 당을 지지하는 게 정권 찾아오라는 거지 당신들 뺏어달라고 한 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들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얼마큼 영향받나 이게 첫 번째고 진짜 심각한 거는 실제로는 뒤에 남아있는 2개 재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보세요. 4개가 병합되어 있는 사건에 백현동의 그 김인섭 씨는 지금 2심에서 5년형을 받은 상태고 예. 대북 송금 사건의 이하영 부지사는 지금 9년을 넘는 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대장동 사건. 근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미래에 판돈을 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되면 자기들이 이제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1심 판결을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 어렵겠다. 그분들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법원의 분위기라든가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딱 읽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분들은 김만배 또 뭐 이화영 이런 분들은 이제 양형을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열릴 가능성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스탠스를 버리고 전환할 수 있죠. 전환할 수 있죠. 왜? 그것이 형량을 낮추는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온 분은 지금 그 대장동의 유동규 씨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뭐 유동규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이제 김만배하고 이화영 2입이 특히 이화영 씨는 지금 본인이 책임진 걸로 돼 있어 갖고 지금 다 한 걸로 돼 있어 9년을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스탠스를 전환하게 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하겠는데. 그거는 이화영 지사는 뭐 작년에 보면 오락가락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러다가 뭐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던. 그 최종적으로는 그 지금 돌아가서 그 이재명 대표의 정책 미래에 판돈을 다 걸었지만 네. 그때도 이미 흔들리는 걸 좀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딱 보면 내가 이거를 내 책임을 들고 갔을 때 엄청난 중형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리고 저기 변호인하고 접견하는 과정에서도 그 나온 녹취를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난 무섭다.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걸 참고 견딘 건 뭐냐? 이재명 대표가 살아나야 나도 살아난다 이거였는데 이번 1심형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들에게 충격파를 던졌을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2번째 문제라고 보고 3번째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단순한 구조니까 빨리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출마를 못하는 일이 와요. 그럼 국민의힘도 마냥 좋아할 수는 없죠. 왜? 그래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시킨 것으로 대통령 후보 못 나오는데 좋다.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얼마나 지금 공정하게 했냐.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그 민주당의 다른 후보를 찍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때 민주당이 하나로 될 거냐라는 건 또 둘째 문제고 또 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2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 판사들이 그 병합되어 있는 사건과 여기에 1심 재판 결과가 3심까지는 대선 전에 안 나올지 몰라도 1심, 2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도대체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나오느냐가 또 대통령 선거판에 충격파를 던질 거예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부정해온 것들. 그것이 법원에서 판사는 뭐 법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뭐 왜 그게 거짓말인가를 쫙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요란하게들 다 뭐 속일 수 있어도 그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1심형이 검찰 구형 2년에 지금 뭐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검찰 구형 3년짜리 위증교사가 지금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뭐 영장 기각하면서 유창훈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형이 나올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몇 시 선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0시면은 저희가 다룰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대표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 유독 더 깊게 재밌게 느껴지나라고 했더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겹겹이 이야기, 입체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충격받았을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김만배 이하영. 이화영 그분들도 감옥에서 충격받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듯도 하고요. 맞다.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전야에 벌어졌던 지금 이제 뭐 언론 보도 이런 것까지도 그때도 보면
거의 올인한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상태이기 올인, 때문에 예.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그 428억이라고 하는 약정된 돈의 그 향배, 예. 그 돈의 주인 누구냐 이제 그런데 이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건너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유동규 본부장 정도까지 가 있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이게 안 건너갔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뇌물 사건이 아니고 지금 배임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배임이 아니고요. 뇌물이 되면 네, 이제 그런 거가 앞으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된다.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들어볼까요? 이제 결국에는 지지율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선택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 지금 뭐 일극 체제 하에서 의원들은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지 않고 그럼 민주당이 다른 작전을 취하게 될 어떤 계기는 변환점은 그 지지율이 될 거란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다 우려는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늦게 후보 교체가 된 거지만 그러나 뭐 출마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현직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다가 그 TV 토론에서 그 인지장애가 딱 드러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낸시 펠로시 그 당의 아주 실력자죠. 그분이 이제 총대를 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버락 오바마가 결정타를 매겼는데 지금 와서도 보면 바이든이 일찍 그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해리스가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 후보군 중에 하나였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런 정치 PC주의보다는 어쨌든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쪽에 후보를 냈다면 그럼 뭐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민주당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좀 그 이재명 대표가 거취 표명을 좀 일찍, 그러면 적어도 그 2심이 확정되면. 2심이 나오면. 예, 이제 그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건데. 네. 그때는 사실상, 사실심이 다 끝나면. 네, 법리심만 남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오히려 보수 측에서, 야, 이거 이재명 빨리 대법원 판결해갖고 깔끔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냐. 차라리 대법원 판결을 유보하고, 그냥 그 상처받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한국 국민들한테는 더 싸우기 편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슬프네요, 국민의. 예, 근데 저는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안 갈 것 같고 이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이 사건 구조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끈 게 문제지. 그래서 뭐 다 보면 지금 시간이 뭐 꽤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대법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이거는. 근데 이제 2심에서 이제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가 될 때, 그러면 뭐 시끄럽겠죠. 시끄러워질 것이다. 결국 2심에서요. 얼마 안 걸릴 거잖아요, 이제. 원래대로 하면 선거법은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지금 3심까지 끝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워낙 뭐 지금 뭐 재판들을 뭐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선거법만 그렇고 지금 나머지도 보면 지연하고 하는 거 보면 보통 기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서도 못 하는데 하여튼 총동원돼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재판 절차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옆에서 수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제 재판 지연 기술, 저도 모르는 새로운 기술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결국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한동훈 뭐 대표는 뭐 너무 우리가 고무되지 말자, 반사익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든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인 겁니다. 아까 정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고 그래서 강경투쟁으로 나가면 그 강도가 세질수록 다시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실망에다 떠난 분들이 재결집하겠죠. 그럼 뭐 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당의 투쟁 강도가 세질수록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올라갈 거다. 이게 첫 번째 예측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죠. 트럼프 당선됐는데 지금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연내에 성과를 좀 내달라 또는 뭐 양극화 해소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야당에 도움 없이 하기 어려운 건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외교 안보 요 영역은 대통령이 야당과 상관없이 국회 역할 관계와 상관없이 이니셔티브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뭔가 그 트럼프하고 회담에서 뭘 하나 좀 큰 걸 하나 얻어낸다 그러면 다시 윤 대통령이 초기에도 계속 외교 안보 쪽에서 점수를 좀 받아갖고 올라갔으니까 지금도 17%의 대다수는 그나마 긍정평가의 대다수는 외교 안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민주당의 고민은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서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하고 완전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먹힐 거냐. 바이든 정부 때도 잘 안 먹혔는데 트럼프 때는 이게 더 노골화될 건데 우리가 그렇게 뭐 일테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 셰 여기도 다 하고 뭐 그러면 되고 그 남의 전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먹힐 거냐. 그렇죠.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 안보 정책도 민주당도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장난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대기업 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동안에 비판적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살아남냐 죽느냐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이잖아요. 지금 반도체를 누가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냐. 예. 미국, 일본, 대만 이 라인에서 한국 빼고 갈 거냐. 아니면 또 중국은 독자적으로 또 올 거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외교 정책, 안보 정책, 산업 정책 뭐 이런 게 선명하게 드러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그 있었던 혼란들이 그 이번 1심 판결 이후 재편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연동되겠죠. 연동될까요? 바닥은 좀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무적의 마법 카드가 있잖아요. 반사. 그러는 당신네는. 그러는 김 여사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이렇게 중도층에 그래서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무죄라고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무죄라 생각하는 중도층은 많지 않을지 모를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면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에 그렇게 막 좋은 요소가 될까 싶기도 해서요. 저는 이제 네.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네. 그 반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국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떡할 건데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야 김건희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는 사실 뭐 디올백 같은 거 그거는 무혐의 그 사실 처벌 조항이 없는 거고 도이치모터는 사인 시절의 문제고 근데 해도 지금 주범들도 지금 집행유예를 받아놓은 건데 아니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가장 가볍다고 하는 선거법부터 지금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본인들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굉장히 지나치게 부풀려서 공격을 했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협상 카드식으로 또 대중의 그 여론을 얻는 데 쓰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심 이후에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를 가면 별 효과가 그렇게 저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를 정말 민주당이 귀담아 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여당이 그렇다면 어쨌든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현 시점에서 여당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강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은 그래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혁신한다고 했는데 당정청 전면 쇄신을 지금 하기가 어려워. 당은 이미 한동훈 대표 체제고 정부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한 지 오래됐으니까 거기 지금 일부 장관들 바꾸는 문제 갖고 충격적인 무슨 쇄신책은 안 될 거고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는 거니까 쇄신. 그거는 뭐 하는 거 이때 뭐 특별감찰관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장을 다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정책이죠. 저는 국내 정책보다도 외교안보 정책에서 상당히 갈 수 있고 당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뭐 금투세 폐지라든가 뭐 몇 가지 정책적인 얘기를 만졌지만 당분간 지금 민주당은 정치투쟁에 올인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민생안을 계속 내놓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민생에 좀 차별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네요. 모처럼 여당 내 훈풍이 분 듯한데 또 지금 용산에 약간 먹구름에 끼고 있습니다. 뭐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다고 최근 이준석 의원이 폭로하면서 파장이 이고 있는데 당시 공천권을 쥔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폭로의 문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명태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 해명이 뭐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마치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총선 공천 문제, 그때 보궐선 공천 문제도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쭉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인용해갖고 대통령실이 해명했다고. 맞습니다. 그 이번 사건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데서 아마 그 검찰 측에서 흘린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뭐 포렌식을 했는지 아니면 텔레그램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 그 강조점은 지금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나 뭐 녹취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공관위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수사 중에 얻게 된 정보를 하더라도 순서로 보면 공관위원장, 그때 공관위원들. 그 공관위원들이 그럼 그때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 어떤 분위기였냐, 뭐 이런 거를 다 물은 다음에 이걸 다 생략하고 갑자기 최고위에서 뭐 윤석이 어떻게 이거는 좀 아닌 거고. 그렇게 오니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건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거는 정황상 사실인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가깝게 지낸 것 같고, 그러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아니 대통령님 부부가 명태균 씨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덮어 씌우려고 그런다. 이건 홍준표 시장도 지난번에 이제 그 처음에 홍준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니 그 명태균은 그 윤석열 캠프랑 일을 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서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가 지금 핵심 줄거리인데 그 핵심 줄거리잖아요. 그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이거를 빼고 나머지 그냥 페인트 모션으로 좀 보고 있는 거니까 반발한 거고, 세게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슬쩍 흘린 그런 의견을 줬다. 근데 뭐 검찰이 부르면 내가 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현재까지는 공격한 거라기보다는 방어적이라고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방어적 태도였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순서로 보면 이 문제부터 이런 이슈, 이런 문제부터 이런 사람들부터 쭉쭉 다루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뭐 좀 하여튼. 명태균 변호인이죠. 그 김소연 변호사가 좀 이준석 대표랑 악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슈를 만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소음이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 방송이든지 어디 언론에서 그걸 다루는 게,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저희 같은 정치 분석가들도 직업 윤리가 있고 확인되고 드러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무슨 술집에서 들은 얘기, 뭐 떠도는 얘기, 풍문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방어용이라고는 하지만 집권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이 공천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도 전 적절치 않다고 봐요. 본인이 좀 억울하고 덮으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왜들 이렇게들 녹취나 녹음이나 뭐 문자 받은 것도 사람들하고 들은 얘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이면 그건 그냥 좀 말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김이 지금 바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비명계 낙선지자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가 이제 원래 모임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열 계획으로 전해져 있고요. 첫 주자로 10월 1일 김부겸 전 총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정되어 있었던 거라고 해서 어떻게 뭐 저희가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특별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두 가지 이유인데, 친명은 이 당을 자기들 중심으로 그냥 계속 패권을 쥐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러면 비명이란 분들이 비판을 했냐? 비판은 안 했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협조를 해서 그 선대위에도 들어갔고, 그 공천 파동 날 때도 뭐 말했다고는 하지만 저 외삼촌 뭐 벌처하듯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세게 말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고요. 뭐 금태섭, 조홍천 이런 이분 다 나갔고, 그리고 뭐 박용진 같은 분들은 뭐 3번에 걸쳐서 공천 탈락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이미 김부겸 전 총리도 비판적이고 민주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에 걸맞는 전 총리에 걸맞는 비판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것 같지는 않고, 김동연 지사 마찬가지. 김동연 지사는 정치인이 아니고 기재부총리 지낸 분인데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뭐 민주당의 스탠스를 그대로 반영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김동연이라는 분이 민주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 국민에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려면 내가 정부 관료를 해본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놓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건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은 뭐 패권을 위해서 그 밀린 사람들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밀린 사람 모았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니고 분명한 가치와 비전,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재집권하냐 이 얘기가 없는 속에서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힘을 받을 것 같지는 네. 않다. 잠깐 박용진 의원 언급하셨는데 박용진 의원 정도 움직이면 그거는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그 얘기는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세력으로는 의미가 없고 지지를 못 받겠죠. 다만 명분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분은 그분들은. 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럴 만한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렇게 공고히 되는 과정에서 센 목소리를 못 냈잖아요. 뭐, 김경수 지사야 본인 문제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성격도 그런 거 적극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김부겸 총리의 행보는 조금 실망스러웠고, 김동연 지사의 행보는 좀 의아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딱 와닿네요. A밤님이 적어주셨는데 녹취록 정치 너무 보기 힘듭니다. 박 대표님 말씀에 동의해 주셨고요. 이런 비명계의 행보를 의식한 듯이 뭐 이것도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서 뭐 조금 좀 험한 말을 했어요. 그건 뭐 험한 말 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의 강도가 세진 거를 보면, 네. 만일에 당선 무효형 밑으로 나왔다면 조금 여유 있는 발언이 나왔을 텐데, 네. 이것은 뭐 그 위기감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비명 지금 별로 움직일 생각도 없어요. 지금 단계는 움직일 이거는 생각이 없군요. 그리 힘도 없죠. 그래서 네. 비명은 가만히 있다가 2심에 가서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가 됐을 때 그때는 말 안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동력이 지지층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이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 이대로 가면 네. 정권 못 잡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심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2심이요. 예, 내년 한 초쯤 나오게 될 텐데요. 내년 그건 상반기쯤에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근데 뭐 단순한 구조여서 사건 구조 자체가. 네.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여러 번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거법상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 반환해야 된다. 이제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탈당하고 막 신당창당하는 정당 쪼개기 막 이런 공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그거야 뭐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그걸 뭐 옛날에 뭐 차떼기 정당 오명 받을 때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그 당사를 갖다가 다 하고 천안연수는 다 팔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천막 당사 짓고. 당은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그걸 뭐 법을 뭐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한다 그 늪에 빠져 갖고 늪으로 더 빠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풀까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뭐 팔아서 해결할 걸로 보이세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아니면 어떤 뭐 위헌법률 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어쨌든 집행을 정지하는 방향 법으로 풀 걸로 그건 보이세요? 제가 모르는데 뭐 지금 예. 민주당은 율사들을 다 동원해 갖고 이건 지금 돈을 내게 돼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광역단체장까지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단체장까지는 개인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뭐 동력이 크지 않으니까 개인이 낼 수 있는데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 경기도의 그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들은 이게 뭐 몇 40억 정도 되니까 그걸 잘 못 낸다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못 내고 있고 네. 파산이. 대통령은 개인이 400몇십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정당이 책임을 지는 건데, 이제 그 못 내면, 안 내면 이제 국고보조금 주는 거에서 상계 처리를. 법적 조치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모양이 좀 빠지는 일이고 깔끔하게는 그 민주당이 정리를 해야겠죠. 그게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보조금 얻으려. 이거를 좀 잔머리를 굴려갖고 그렇게 혹여 피하는 길을 찾았다. 기가 막힌 찾아갖고 법을 어떻게 해갖고 했다 해서 잃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괜히 돈 얻으려다가 국민의 마음을 잃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박 대표님 말씀 짧게 들어서 저도 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또 60분 통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